돈 내놓으라고 강미라.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소주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좁은 반지 하방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다. 32살 강미라는 본능적으로 5살 딸 하윤을 품에 끌어안았다. 남편 오태식이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여보, 제발, 제발 그만해요. 하윤이가 보고 있잖아요. 아이가 놀라잖아요. 미라의 절박한 애원은 공허하게 흩어졌다. 한때 성실했던 남편은 사업 실패 후 막대한 빚에 시달리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충혈된 눈, 술 냄새에 찌든 몸,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사람이었다. 그딴 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지금 빚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태식은 미라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고 흔들었다. 장롱 밑에 숨겨둔 비상금 있는 거 다 알아. 그거 내놓으라고. 당장. 미라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 돈만은 안 되었다. 하윤이 유치원비도 못 내서 쫓겨나고 쌀똥마저 바닥난 상황에서 아이밥이라도 먹이려고 식당 설거지를 하며 몰래 모아둔 피 같은 3만 원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하며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으며 모은 돈이었다. 그건 안 돼요. 하윤이 밥값이에요. 제발 이것만은.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여자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태식의 고함 소리가 좁은 방 안을 울렸다. 미라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그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품에 안겨있던 하윤이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아빠 무서워요. 그만해요. 아이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미라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다. 시끄러워. 이 애가 어디서 소리를 질러. 태식이 하윤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 미라의 눈빛이 변했다. 동공이 흔들리며 그 안에서 맹수 같은 무언가가 깨어났다. 내 몸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도 내 새끼만은 절대 안 된다. 그것이 어미의 본능이었다. 미라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태식을 밀쳐냈다. 그리고 하윤을 번쩍 안아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신발을 신을 겨를조차 없었다. 어딜 도망가? 거기 안 서. 태식의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미라는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미친 듯이 뛰었다. 밖은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퍼붓는 폭우. 미라는 맨발이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고 깨진 유리 조각인지 돌인지 모를 것들이 발을 찔러댔다. 발바닥에서 피가 났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하나 살아야 한다. 내 새끼 살려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다. 천둥이 요란하게 쳤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순간적으로 어둠을 밝혔다. 미라는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한 골목 어귀에 다다라서야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다. 쓰레기 더미어 피었다.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비는 더욱 억수같이 쏟아져 미라의 낡은 티셔츠를 적시고 하윤의 얇은 내복까지 흠뻑 젖어들었다. 미라는 자신의 옷을 끌어올려 아이의 머리를 감쌌다. 조금이라도 비를 덜 맞게 하려고. 엄마, 추워. 배고파. 하윤이가 파랗게 질린 입술로 오들오들 떨며 말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추위에 떨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미라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미안해, 하윤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미라는 아이를 끌어안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것들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고아원에서 자라 가족의 정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남편 하나 믿고 가정을 꾸렸는데 그 결과가 이 참혹한 지옥이라니. 갈 곳이 없었다. 친정도 없고 시댁도 없고 수중에 가진 돈은 단돈 10원도 없었다. 이대로 비를 맞다간 하윤이가 폐렴이라도 걸릴 판이었다. 차라리 이대로 포기하는 게 나을까? 이대로 눈을 감으면 편해질까? 절망적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던 찰나였다. 거대한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쳤다. 그 순간 미라의 눈앞에 전봇대 하나가 환하게 드러났다. 비바람에 펄럭이며 반쯤 찢겨나간 전단지 한 장.
미라는 홀린 듯 그 전단지를 바라보았다. 빗물에 젖어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굵은 매직으로 쓴 글씨만은 선명했다. 평창동 입주 도우미 급구. 숙식 제공, 아이 동반 가능. 월급 협의 선불 가능. 미라의 눈이 커졌다. 마치 하늘이 내려준 동아줄 같았다. 평창동 대한민국 상위 1%가 산다는 그곳. 자신 같은 사람은 감히 발도 들릴 수 없는 곳이지만 지금은 가릴 때가 아니었다. 험난하고 고된 일이라 해도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었다. 하윤아 가자.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전단지를 뜯어냈다. 종이는 비에 젖어 흐물거렸지만 그 안에 적힌 주소는 미라의 뇌리에 불로 지지듯 박혔다. 미라는 퉁퉁 부어 피가 흐르는 맨발로 다시 일어섰다. 하윤을 등에 업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딸아이의 따뜻한 체온. 그것이 미라를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연료였다. 엄마가 너 따뜻한 밥 먹여줄게. 비 안 오는 곳에서 재워줄게. 약속할게. 미라는 이를 악물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어둠 속을 향해, 아니 희미한 빛이 보이는 그곳을 향해 절뚝이며 걸음을 옮겼다. 그곳이 또 다른 시련의 장소일지 아니면 기적의 성일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의 절망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믿음뿐이었다. 이 벼랑 끝에 선 모녀가 향하는 곳. 그곳에는 과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평창동 언덕 꼭대기 육중한 철문이 위압적으로 버티고선 대저택. 미라는 비에 젖어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거대한 철문 너머로 웅장한 저택이 보였다. 송림그룹 총수 박진혁 회장의 집이었다. 잘 가꿔진 정원수와 조명, 그리고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웅장한 2층 양옥집. 마치 딴 세상에 온 것만 같았다. 누구십니까? 인터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다. 미라는 마른 침을 삼키며 필사적으로 대답했다. 저, 입주 도우미 구하신다는 전단지 보고 왔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아이가 비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미라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떨렸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철커덕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열렸다. 미라는 하윤을 업은 채 다리를 절뚝이며 정원으로 들어섰다. 발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현관문이 열리고 빳빳하게 다림질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왔다. 이 집의 집사 임기철이었다. 그는 미라의 몰골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무슨 행색입니까? 거짓골을 하고 여길 어디라고 들어와요? 임기철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했다. 그는 더러운 것을 본 듯 뒤로 물러섰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라가 고개를 숙이며 빌었다. 하지만 일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미라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때였다. 임 실장 무슨 소란이야? 2층 계단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라가 고개를 들자 화려한 실크 가운을 입은 여인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송림그룹의 안주인 한유진 사모였다. 창백할 정도로 흰 피부, 깊게 팬 눈두덩이, 그리고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눈빛. 그녀는 마치 얼음 조각상처럼 차가워 보였다. 한때는 아름다웠을 얼굴이 세월과 슬픔에 갉아먹혀 있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임기철이 급히 고개를 숙였다. 도우미 면접을 보러 왔다는데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제가 돌려보내려던 참이었습니다. 아이? 유진의 시선이 미라의 등에 엎인 하윤에게 꽂혔다. 순간 유진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큰 눈망울. 유진은 혐오스럽다는 듯 소리를 질렀다. 당장 내보내. 집에 애 울음소리 들리는 거 질색인 거 몰라? 어디 감히 혹을 달고 들어와.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했다. 유진의 고함에 놀란 하윤이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다. 엄마. 무서워. 집에 갈래. 아이의 울음소리가 저택 안을 울렸다. 조용히 뭐 시켜? 유진이 귀를 막으며 발작하듯 소리쳤다. 내 딸은
내 딸은 죽어서 울지도 못하는데 어디서 남의 새끼가 울어대. 그녀에게 아이의 울음소리는 27년 전 잃어버린 딸 정수아에 대한 죄책감을 찌르는 칼날과도 같았다. 미라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빌었다. 사모님 잘못했습니다. 애가 배고파서 그래요. 며칠을 굶어서 그래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이 단속시키겠습니다. 없는 듯이 지내겠습니다. 제발요. 미라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 대리석 바닥을 적셨다. 임기철이 경원을 부르려던 찰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하윤이 울음을 뚝 그치더니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유진을 쳐다보며 말했다. 할머니,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 목소리와 눈물 젖은 큰 눈망울. 유진은 숨이 멎는 듯 했다. 27년 전 자신이 잃어버렸던 정수아가 배고프다며 보채던 그 표정과 너무나 똑같았다. 같은 나이, 같은 목소리 톤, 심지어 배를 움켜쥐는 손짓까지. 환영을 보는 것일까? 유진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심장이 요동쳤다. 사모님, 임기철이 부축하려 했지만 유진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하윤을 가리켰다. 밥, 애부터 먹여. 유진의 목소리가 잠겼다. 시끄러워서 못 듣겠으니까. 그녀는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하지만 계단을 오르는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모성애가 낯선 아이의 눈망울 하나에 요동치기 시작한 것이다. 운 좋은 줄 아시오. 임기철은 혀를 차며 미라를 하인들이 쓰는 별채 쪽방으로 안내했다. 까다로운 사모님 비위 맞추지 못하면 하루도 못 버틸 거요. 공팡내 나는 좁은 방이었다. 겨우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찰 정도의 비좁은 공간.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옷장이 전부였다. 하지만 미라에게는 궁전이나 다름없었다. 따뜻한 물이 나왔고 비를 피할 지붕이 있었다. 무엇보다 하윤을 안전하게 재울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주방 아줌마가 던져준 식은 밥덩이를 미라는 하윤에게 먹이며 눈물을 삼켰다. 아이가 허겁지겁 밥을 삼키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하윤아, 이제 살았어. 엄마가 여기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할게. 너 배 안 골게 해줄게. 그날 밤 미라는 하윤을 재우고 멍든 팔뚝에 파스를 붙이며 다짐했다. 이 얼음 같은 성에서 저 까다로운 사모님의 비위를 맞춰가며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미라의 가슴 속에는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켜졌다. 하지만 미라는 아직 몰랐다. 이곳이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이 뒤바뀔 기적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저택에 숨겨진 27년 전의 비밀이 자신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숙명적 인연의 시작이었다. 저택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흘렀다. 미라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청소, 설거지, 빨래, 정원 손질까지. 하윤은 별채 쪽방에 가둬두다시피 하며 절대 본체에 나오지 못하게 했다. 혹여나 사모님의 눈에 띄어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했다. 9월 15일 아침이었다. 미라는 새벽부터 일어나 멸치 육수를 내고 있었다. 부엌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공기는 묘하게 무겁고 차가웠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유진이 갑자기 주방에 나타나 미라에게 물었다. 미라는 황급히 허리를 굽혔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진은 식탁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달력 하나가 들려 있었다. 9월 15일 그 날짜에 붉은색 동그라미가 칠해져 있었고 그 위에는 눈물 자국인지 물 얼룩인지 모를 것이 번져 있었다. 내 딸. 우리 수아 생일이야. 유진의 목소리는 바짝 마른 낙엽처럼 바스락거렸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잃어버린 날이기도 하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달력을 적셨다. 미라는 숨을 죽였다. 이 집안에 흐르는 냉기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27년 전 잃어버린 딸. 그 상실이 이 집을 얼음 궁전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상을 차려. 유진이 식탁 위에 무언가를 툭 던졌다. 검은색 신용카드였다.
내 딸이 와서 먹고 갈 수 있게.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대한민국에서 구할 수 있는 제일 비싸고 좋은 재료로만 구해와. 유진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집요했다. 고기는 반드시 한우 중에서도 제일 부드러운 안심으로. 조기는 영광 법성포에서 직송한 걸로. 과일은 흠집 하나 없는 백화점 최상품으로. 그녀는 마치 딸이 정말 올 것처럼, 아니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말했다. 미라는 침을 꿀꺽 삼켰다. 하윤이는 1,000원짜리 컵라면 하나도 아까워 국물까지 마시는데 얼굴도 모르는 죽은 딸을 위해 수백, 수천만 원을 쓰라니.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미라가 고개를 숙였다. 정성? 유진이 코웃음을 쳤다. 천한 것이 정성을 알기나 해. 실수하지 마. 간이라도 안 맞거나 재료가 조금이라도 시원찮으면 그 길로 너희 모녀는 쫓겨날 줄 알아. 미라는 카드를 움켜쥐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이 카드 한 장이면 오태식의 빚을 갚고도 남을 텐데. 미라는 씁쓸함을 삼키며 장바구니를 챙겨들었다. 장을 보고 돌아온 미라는 미친 듯이 요리를 시작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평소에는 요리책을 봐야 겨우 맛을 내던 미라였는데 오늘은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특히 잡채를 만들 때였다. 간장을 조금 더 설탕보다는 올리고당을 넣어서 윤기를 내고 시금치 대신 부추를 듬뿍 넣어서 마치 누군가 손을 조종하는 것처럼 미라는 망설임 없이 양념을 배합했다. 그것은 어릴 적 고아원에서 자라며 익힌 솜씨가 아니었다. 훨씬 더 세련되고 누군가의 손맛이 깃든 듯한 조리법이었다. 이상해. 내가 왜 이렇게 만들고 있지? 미라는 중얼거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날이 어두워질 무렵 거실의 거대한 자리상 위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진수성찬이 차려졌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 색색의 전들, 그리고 영롱하게 빛나는 잡채. 미라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상을 바라보았다. 침이 꿀꺽 넘어갔지만 감히 손댈 수 없는 성역이었다. 다 됐습니다, 사모님.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2층에서 내려온 유진은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상을 훑어보았다. 트집을 잡으려던 그녀의 눈이 잡채 접시에서 멈췄다. 이거.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어 잡채를 한 가닥 집어 입에 넣었다. 순간 유진의 눈이 커졌다. 짭조름하면서도 끝맛이 달콤한 시금치 대신 부추를 듬뿍 넣은 이 맛. 이것은 자신이 젊은 시절 딸 정수아에게만 해주던 수아가 엄마 최고 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던 바로 그 맛이었다. 수아는 시금치를 싫어해서 유진이 고민 끝에 부추로 대체하고 단맛을 더한 특별한 레시피였다. 집안의 다른 누구도 모르는 오직 엄마와 딸만의 비밀 레시피. 우연일까? 유진의 손이 떨렸다. 어떻게 이 천한 여자가 우리 집안의 비법을, 아니 수아와 나만 알던 맛을.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라를 바라보았다. 내가 만든 거냐? 유진이 날카롭게 물었다. 네, 죄송합니다. 미라가 겁에 질려 대답했다. 입에 안 맞으신가요? 다시 만들까요? 유진은 멍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대답 대신 그녀는 거실 한쪽 장식장으로 걸어갔다. 상 차리는 건 됐어. 이제 우리 수아 얼굴을 봐야지. 유진은 장식장 깊숙한 곳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액자 하나를 꺼냈다. 1년에 딱 한 번 오늘만 꺼내 놓는다는 그 귀한 사진. 아줌마 저거 좀 받쳐들어. 유진의 명령에 미라는 얼른 다가가 은쟁반을 받쳐들었다. 보자기가 스르륵 풀리고 액자 속 사진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미라의 시선이 무심코 사진에 닿았다. 그리고 그 순간 미라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5살 여자아이. 그 아이가 입고 있는 옷 하얀색 바탕에 노란 나비가 수놓아진 옷. 이건? 미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 옷은 미라가 고아원에 있을 때 원장 수녀님이 건네주며 이게 내가 버려졌을 때 입고 있던 옷이란다. 내 부모를 찾을 유일한 단선이 평생 간직하거라고 했던 바로 그 옷이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고 했던 그 옷. 와르르.
미라의 손에서 은쟁반이 무너져 내렸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쟁반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뭐 하는 짓이야? 유진의 비명 소리가 터졌다. 하지만 미라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사진 속 저 옷, 자신이 평생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그 옷이 왜 저기 있는지 그 충격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밤 11시 모두가 잠든 시각. 미라는 별채 쪽방으로 숨어들었다. 하유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미라는 장롱 깊숙한 곳, 곰팡이 냄새가 나는 낡은 보따리를 꺼냈다. 비 때문에 남편 오태식이 집안의 모든 것을 팔아먹을 때도 미라가 목숨 걸고 지켜낸 단 하나의 보따리였다. 제발. 아니라고 해줘. 제발. 미라는 기도하듯 중얼거리며 보따리를 풀었다. 켜켜이 쌓인 신문지 사이에서 낡고 누렇게 바랜 작은 옷 한 벌이 나왔다. 미라의 손이 떨리며 옷을 펼쳤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옷. 하얀 명주천의 노란 실로 수놓아진 나비 문양. 그리고 왼쪽 소매 끝단에 있는 희미한 붉은 점. 그것은 어린 미라가 손가락을 베어 묻혔던 핏자국이 세월에 바랜 흔적이었다. 똑같았다. 아까 거실에서 본 사진 속 아이가 입고 있던 옷과 똑같았다. 나비의 날개 각도, 수놓인 실의 색깔, 심지어 왼쪽 소매의 붉은 점까지. 말도 안 돼.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내가 저 집 딸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기 싫었다. 만약 자신이 저 대저택의 딸이라면 왜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는가? 왜 오태식 같은 인간에게 매 맞으며 살아야 했는가? 부모가 나를 버린 걸까? 아니면 잃어버린 걸까? 미라는 나비 옷을 가슴에 꼭 안았다. 옷에서 희미한 향기가 났다. 오래되어 거의 사라졌지만 어딘가 낯익은 듯한, 마치 엄마 품 같은 그런 향기. 창밖에는 달빛이 차갑게 내리고 있었다. 미라는 옷을 다시 신문지에 꽁꽁 싸서 장롱 밑바닥 틈새로 깊숙이 밀어 넣었다. 들키면 안 돼. 이게 내 옷이라는 걸 알면 도둑으로 몰릴 거야. 그날 밤 미라는 잠들지 못했다. 27년 전 잃어버린 딸과 27년 동안 부모를 몰랐던 자신. 그 운명의 실이 한 장의 사진, 한 벌의 옷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언제나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 청소를 시작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자신의 쪽방 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분명 어젯밤 잠들기 전 확실히 잠갔는데. 불길한 예감에 미라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다. 장롱이 흐트러져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급히 장롱 밑바닥을 확인했다. 텅 비어 있었다. 나비옷이 사라졌다. 안 돼. 안 돼. 미라는 바닥을 미친 듯이 뒤졌다. 하지만 신문지에 쌓여있던 나비옷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부모를 찾을 유일한 증거가, 자신의 정체를 밝힐 유일한 실마리가 사라진 것이다. 그때 본체에서 유진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다. 여보, 내 반지, 내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어요.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쿵쿵쿵, 거친 발소리가 다가왔다. 방문이 벌컥 열리며 임기철이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쳤다. 강미라, 나와. 임기철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내가 훔쳐갔지, 그 반지. 아닙니다. 전 모르는 일이에요. 미라가 손사래를 쳤지만 소용없었다. 경호원들이 미라를 끌고 거실로 갔다. 거실 바닥에는 미라의 낡은 천가방이 뒤집혀 있었고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온 잡동사니들 사이로 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가 영롱한 빛을 뿜으며 굴러나왔다. 박진혁 회장이 의자에 앉아 차갑게 미라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게 뭔가 설명해보게.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아니에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맹세코 전 손댄 적 없어요. 미라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흐느꼈다. 억울함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누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발뺌하네. 임기철이 비웃으며 말했다. 회장님, 경찰에 넘기시죠. 이런 도둑년은 감옥에 쳐넣어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 박진혁이 차갑게 말했다.
경찰을. 바로 그때였다. 쾅, 쾅, 쾅. 저택의 육중한 철대문이 부서질 듯 울리는 굉음이 들려왔다. 인터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다. 누구야, 이 이른 아침에? 박진혁이 미간을 찌푸리며 CCTV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한 남자가 대문을 발로 차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 충혈된 눈, 그리고 손에 들린 소주병. 미라는 화면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오태식.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마 같은 남편이었다. 문 열어. 강미라, 숨은 거 다 알아. 내 마누라 내놓으라고. 태식의 고함 소리가 인터폰을 타고 생생하게 들려왔다. 임기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대문 개폐 버튼을 눌렀다. 임 실장, 뭐 하는 짓인가? 박진혁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대문이 열리자마자 태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현관으로 들이닥쳤다. 술 냄새와 악취가 진동했다. 그는 웅장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에 잠시 기가 죽는 듯 하더니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미라를 발견하고는 눈을 뒤집었다. 여기 있었네. 태식이 성큼 다가와 미라의 머리채를 낚아챘다. 감히 날 따돌리고 도망을 쳐? 내가 널 찾으려고 얼마나 이잡듯이 뒤진 줄 알아? 태식은 미라를 짐짝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별채에서 소리를 듣고 달려온 하윤이가 아빠 하지마 며 매달렸지만 태식은 발길질로 아이를 밀어냈다. 당신 뭐야? 남의 집에서 이게 무슨 행패야? 박진혁이 노성을 터뜨리며 앞을 막아섰다. 경호원들이 달려와 태식의 팔을 꺾었다. 아이고 아이고. 사람 살려. 태식은 바닥에 대자로 누우며 악을 썼다. 그리고는 비열한 눈빛으로 박진혁과 유진을 번갈아 보며 침을 뱉듯이 말했다. 회장님, 이 여자가 누군지나 알고 집에 들이셨어. 내 돈 훔쳐서 도망친 꽃뱀이여. 나 몰래 딴 놈이랑 바람나서 애 데리고 야반도주한 천하에 몹쓰려 자라고. 뭐라고? 유진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미라가 절규했다. 저 사람이 절 때려서 빚 때문에 절 팔아먹으려 해서 도망친 거예요. 회장님 믿어주세요. 하지만 태식은 코웃음을 쳤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다이아몬드 반지에 꽂혔다. 봐라, 여기서도 손벌은 못 고치고 도둑질하다 걸렸네. 회장님 보셨죠? 이 여자가 원래 이렇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임기철의 누명 씌우기와 태식의 거짓 폭로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이다. 내보내. 박진혁이 고통스럽게 눈을 감으며 명령했다. 경찰 부를 것도 없다. 당장 내 집에서 저것들 다 끌어내. 안 돼요. 회장님, 사모님. 미라가 박진혁의 바지단을 잡고 늘어졌다. 저 쫓겨나면 죽어요. 하윤이라도 살려주세요. 가자, 강미라, 집에 가서 보자. 태식이 미라의 멱살을 잡아 질질 끌고 나가려 했다. 오늘 아주 뼈도 못 추리게 해주마. 태식이 거칠게 미라의 옷깃을 움켜쥐고 잡아당겼다. 직. 낡고 삭은 티셔츠 목덜미가 왼쪽 어깨부터 가슴께까지 대각선으로 찢겨나갔다. 미라의 하얀 어깨와 쇄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때였다. 샹들리에의 환한 조명 아래 미라의 왼쪽 어깨뼈 부근에 있는 선명하고 붉은 자국이 번쩍였다. 마치 불에 지진 듯 쭈글쭈글하게 오그라든 어른 손바닥만 한 화상 흉터. 그 흉터가 드러나는 순간 계단 위에서 이 모든 아수라장을 지켜보던 유진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커졌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유진의 뇌리에 27년 전 그날의 기억이 벼락처럼 꽂혔다. 정수아가 실종되던 날 아침 부엌에서 펄펄 끓는 사골국을 식탁으로 옮기던 중이었다. 5살 수아가 엄마 다리에 매달리며 장난을 쳤고 중심을 잃은 유진이 그만 뜨거운 국그릇을 놓치고 말았다. 펄펄 끓는 국물이 아이의 왼쪽 어깨로 쏟아졌고 연한 살이 순식간에 붉게 익어버렸다. 저거. 유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세상 어느 누가 자기 자식 몸에 난 흉터를 잊을 수 있을까? 그것은 평생 가슴에 박힌 대못이자 딸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멈춰. 유진이 계단을 굴러떨어지듯 뛰어내려왔다.
당장 멈추란 말이야. 유진의 기겁할 정도의 고함 소리에 태식과 경호원들이 멈칫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태식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미라의 멱살을 잡고 있는 태식의 손을 미친 듯이 때리고 핥히며 떼어냈다. 이 더러운 손 치워. 내 아이한테 손대지 마. 유진의 목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다. 아니 사모님? 왜 이러십니까? 태식이 황당해하며 소리쳤다. 이 여자는 도둑이라니까요. 하지만 유진은 들리지 않는 듯 미라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미라의 찢어진 옷자락을 걷어내고 그 붉은 흉터를 어루만졌다. 손끝에 닿는 울퉁불퉁한 살결, 27년 전 자신이 낸 상처. 자신이 평생을 저주하며 울부짖었던 그 죄책감의 흔적. 으아! 유진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통곡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미라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눈물 범벅이 된 눈으로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너였니? 내가 수아였어? 내 딸이었어?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라는 영문을 몰라 멍하니 유진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도둑년이라며 매몰차게 내치던 사모님이 왜 갑자기 자신의 흉터를 만지며 우는 것일까? 사모님, 왜 그러세요?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아프지. 엄마가 미안해. 유진이 흐느꼈다. 그때 그 뜨거운 국물을 쏟아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이거 그때 대인 거잖아. 맞지? 응? 미라의 눈이 커졌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 흉터. 고아원 원장님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있었단다. 아마 큰 사고를 당했던 모양이야 라고만 했다. 정확한 원인은 몰랐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박진혁 회장도 사태를 파악하고 달려왔다. 그는 유진이 어루만지는 흉터를 보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여보, 저 상처. 맞아요, 여보. 유진이 피를 토하듯 외쳤다. 우리 수아예요. 이거 봐요. 내가 낸 상처. 내가 국 쏟아서 생긴 그 흉터랑 똑같잖아요. 박진혁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긴급 유전자 검사팀 불러.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새벽 2시 송림그룹 전담 의료진과 유전자 분석팀이 긴급 호출되었다. 미라와 박진혁, 유진의 구강세포가 채취되었다. 검사 결과는 급행으로 진행됩니다. 4시간 뒤면 나옵니다. 시간은 잔인할 만큼 더디게 흘렀다. 유진은 미라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검사 따위 필요 없어. 난 알아. 내가 내 딸 수아라는 걸. 엄마는 알아. 아침 7시 노란색 대봉투가 도착했다. 박진혁의 손이 너무 떨려 봉투를 뜯지 못할 정도였다. 마침내 서류를 꺼내 마지막 장 하단을 확인하는 순간 친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일치율 99.999%. 박진혁의 어깨가 들썩였다. 유진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실신하듯 주저앉았다. 수아야. 박진혁이 미라를 끌어안았다. 평생을 냉철하게 살아온 그가 체면도 모고 다 내팽개치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내 새끼. 내 딸 수아야. 아빠가 죽을 놈이다. 바로 코앞에 두고 내 집 부엌에서 일하게 하고. 유진도 기어와 미라의 다리를 부여잡고 통곡했다.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따뜻한 밥 한 끼 못 해먹이고 남의 집 식모살이 시키고. 엄마가 잘못했어. 미라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아빠, 엄마. 32년 만에 처음 불러보는 단어였다. 그 말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미라의 눈에서도 댐이 터진 듯 눈물이 쏟아졌다. 나 버린 거 아니죠? 나 미워서 버린 거 아니죠? 아니야, 절대 아니야. 박진혁이 외쳤다.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27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널 찾았어. 널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널 잃어버려서. 못난 부모라서 미안해.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나가 되었다.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임기철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다. 박진혁의 눈이 그를 향했다. 임기철. 거기서. 그날 임기철은 횡령, 절도, 무고죄로 고소되었다.
나비옷을 훔치고 반지를 넣어 누명을 씌운 죄. 빼돌린 공금까지 모두 드러났다. 오태식은 상습 도박,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년 후 9월 15일. 거실 중앙에는 더 이상 영정 사진이 아닌 3단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생일 축하합니다. 박진혁이 손녀 하윤을 목마 태우고 유진이 수아를 깨워놨다.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27년 동안 못 해준 거 다 해줄 거야. 수아는 촛불을 끄기 전 두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더 이상 빌 소원이 없었다. 지금 이 순간이 기적이고 꿈이었으니까.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셔서. 웃음소리가 높은 천장을 타고 저택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한때는 얼음성 같았던 이 집에도 마침내 따스한 봄이 영원히 깃들었다. 수아는 활짝 웃으며 가족들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어깨에 남은 화상 흉터 위로 따뜻한 햇살이 훈장처럼 내려앉았다. 긴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등불은 비바람이 쳐도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그녀는 알았다.